자, 3월 강의로 뵙게 됐네요. 3월 강의는 이제 전공 분야를 들어가거든요. 우리 1, 2월에는 일반 생물학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핵심 분야를 살펴보셨다면 이제 전공 분야로 들어갈 텐데요. 3월에 다뤄야 될 부분을 저는 세포생화학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이거는 이제 전공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포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생물학과에서는 전공 필수죠. 예, 그리고 생화학은 전공 선택이거나 혹은 때때로 생물학과에서는 개설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 개설이 되어 있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화학과 가서 수강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저희 교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생화학 강의가 생물학과에서도 개설이 됐습니다만, 예, 그래서 왜 이 과목을 합쳐서 제가 진행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셀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부분과 생화학은 상당수가 겹쳐요. 예, 많이 겹쳐요. 왜냐하면 세포를 구성하는 3대 구성 요소 중에서 세포막을 배우려면 인지질이라던가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즉 유기분자로 어떤 화합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화학세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세포학에도 생화학 부분은 포함되어 있어요. 즉 생체의 화학 조성, 주요 화학 분자, 유기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예, 이들을 공통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합성과 분해 과정인 공통 물질대사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물질대사의 화학 반응 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세포호흡이라던가 혹은 광합성은 사실은 이제 식물 세포가 하는데요. 이 세포학의 모델이 있어요. 그 세포학의 모델은 어디까지나 진핵생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오버랩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사실은 모델이 달라요. 그러니까 진핵생물이면서도 사실 거의 다 동물 세포가 모델이에요. 그래서 물질 대사를 할 때도 간, 근육, 적혈구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화학도 상당수 그렇거든요. 근데 생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진핵생물을 모델로 삼는 경우가 이제 레닌저 바이오켐은 이제 진핵생물을 모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레닌저 이제 저자 이름이죠. 스트라이어나 이런 책들은 원핵생물도 당연 많이 포함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균이죠. 원핵생물이 대표가 세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균이 하는 독특한 물질대사, 어떤 특이적 물질대사라던가 특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을 만들고 분해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1차 대사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1차 대사물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뭐 2차 대사물, 그런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이 생화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예요. 그리고 이제 효소의 작용 기전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상세하게 공부되는 것이 이 생화학이에요. 또 연력학이라던가 혹은 단백질의 어떤 화학적 조성을 가지고 효소의 기능을 설명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효소를 설명하더라도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특히 작용 메커니즘에 있어서. 그리고 이러한 유기분자의 분리정제 기술이라던가 연구 실험 있죠. 실험법 중에 하나가 대표가 분리정제거든요. 이러한 분리정제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도 가끔 출연을 했던 이유는 그것이 이 유기분자의 화학적 특징을 잘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기분자의 화학적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정제를 시험 문제 내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세포학의 고유 영역은 없느냐라고 하면 세포학의 고유 영역은 바로 진핵생물이니까 뭘 갖고 있어요? 세포 소기관, 다양한 세포 소기관이 있잖아요. 그 세포 소기관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공부가 그 세포학의 고유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학이라는 분야를 배우시다 보면 핵, 소포체, 골지체 이들이 다 챕터 하나씩 구성이 돼요.
그래서 약간 세포학의 고유 영역도 있기는 하죠. 여기에 여러분들 왜 분자생물학이라는 분야 있죠. 그러니까 분자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또 약간 생화학과 좀 많이 겹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생화학 중에서도 핵산만 꺼내가지고 핵산의 생물학적 의미를 좀 더 많이 부여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분자생물학이라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생화학은 좀 화학적인 개념, 즉 오늘 배우는 내용 정도는 이제 생화학에서 좀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DNA가 분리정제될 때 어떻게 화학적 특징이 이용될 수 있는지, 또 DNA 변성이라는 특징과 DNA 염기 조성의 과의 상관관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생화학 분야라고 한다면,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결국 아미노산 서열이잖아요. 그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중합한 그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이제 분자생물학 파트예요. 그리고 분자생물학은 이제 원액 진행 모델로 삼아서 좀 깊게 또 내용이 들어가는데, 사실 상당수는 생화학에서 많이 다루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약간 겹치는 영역들이 좀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이 한 달 그 3월 동안은 세포학하고 생화학을 좀 합쳐서 진행을 할 건데, 주로 세포학 위주로 하긴 하겠죠. 왜냐하면 세포소기관 여기 없으니까 세포소기관의 기능은 세포학 위주로, 그리고 유기분자의 기능은 조금 생화학 쪽으로, 생화학이 오버랩 되니까 생화학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효소의 작용기전 그리고 분리정제 같은 것들은 주로 생화학에서 가져다가 공부를 좀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공서적 하나 가지고는 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저는 이제 좀 효율적으로 단기간 안에 많은 걸 핵심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분야를 합쳐서 제가 그래서 뭐 세포생화학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유기분자의 구조성 특징과 분리정제를 배울 거고, 다음에 세포소기관들을 그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물질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의 특징과 물질대사를 그 다음에 이어서, 그리고 세포 분열. 이 세포 분열이, 그러네요. 또, 이 세포 분열은 세포학의 고유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생화학에서도 다루긴 하지만 많이 다루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세포 분열은 화학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또 세포학 고유 영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아울러서 핵심만 가져다가 요약 정리해서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프린트의 분량 처음 딱 받아봤을 때부터 아셨죠? 와, 분량이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네? 이런 생각이 좀 드셨을 텐데요. 예, 좀 많아요. 그래서, 또, 지난번에는 이제 체계를 잡느냐고 제가 1번, 2번 라벨 번호 붙여가면서 넘버링 해가면서 이제 체계를 잡아드렸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전공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부분 지식들이 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죄송합니다. 많은 거를 이제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프린트를 좀 많이 의존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린트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설명드리고, 이제 프린트가 또 이렇게 요약이죠. 그래서 추가되는 내용들을 이제 보완을 해가면서 필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넘버링을 붙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 양해 말씀드리고, 예,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생명체 화학적 구성 부분인데 그러니까 PDF 파일을 만들다가 좀 물이 이제 글자가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안 보이시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예. 왜냐하면 생명체의 화학 조성을 살펴보게 되면, 예, 누가 또 모델이라고요? 세균이 모델이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모델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일반 생물학 할 때도 그랬잖아요. 모든 생물이 아니에요. 세균을 모델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세균 같은 경우에는 70%가 물이고 30%가 화학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와 거의 좀 유사한 게 동물이긴 하지만 약간 나머지 분야가 조금 더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식물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델이 세균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여긴 또 제가 생화학적으로 좀 가져와서 세균 모델로 삼아 보자면, 그 30%의 화학 분자에서는 소량의 이온이나 그런 작은 분자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마크로몰레큘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거대 분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DNA, RNA와 같은 핵산,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다당류와 같은 거대 분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물을 구성하는 화학 물질을 먼저 조금 소개를 해 드리죠. 예, 내려가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아니, 언니 여기 왜 이렇게 울리죠? 제가 매번 있었던 강의실을, 지금 옮겨왔더니, 그 당황해서, 제 목소리에 당황해요.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케미컬 세 개의 특징을 보자면, 사실 주요 분자가 물이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에서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무기염류라고 하는 이온들이 있죠. 네, 그러한 무기염류는 가장 많은 양이 칼슘이에요. 칼슘 이온이 있고, 소듐 이온이 있고, 포타슘 이온, 그리고 염소 이온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무기염류는 이제 이온이잖아요. 전기를 띠고, 이들은 물의 껍질에 둘러싸여요. 그걸 수화라고 해요. 물껍질로 둘러싸는 걸. 그래서 흩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들은, 그 생물을 구성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흩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유기분자가 안정적인 화합물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유기분자가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인 화합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탄화수소로서 탄소 공유결합 화합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와 탄소가 더더군다나 이렇게 골격을 만들게 되면 비극성이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더더욱 안정적이죠. 그래서 공유결합 화합물이기 때문에 는 안정적으로 그 생물을 구성하거나 생체를 구성하고 그리고 생명 유지 활동을 해요. 이러한 생명 유지 및 영속성, 또 생명의 영속성을 실현하는 것이 자손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영속성을 실현하는, 즉 생물의 특징 아닙니까? 이것이 생물의 3대 특징이죠. 구성, 생명 유지 활동, 생명 영속성 실현이라는 그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체를 구성하는 역할로서는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일단 지질이 있고 또 단백질이 있고 핵산이 있고 핵산은 근데 구성이라는 면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생명 유지 활동은 단백질이나 생명 영속성 모두 단백질이 한 몫을 하죠. 특히 핵산이 그래요. 그러니까 핵산은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자손한테 물려주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유기분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유기분자에 대해서 배워보자 라는 거죠. 이런 유기분자의 특징, 우리가 유기분자라고 하도 유기화합물이라고도 하고요. 이러한 유기화합물은 지질을 빼놓고는 다 거대 분자예요. 분자량이 많이 큰. 그래서 마크로몰레큘, 거대 분자 또는 고분자 화합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거대 분자 화합물의 공통 특징도 있었죠. 바로 단위체가 중합된 화합물이었습니다. 예, 이런 공통적 특징이 있고 그래서 단위체로 종류를 구분을 했었죠. 체로 종류 구분. 그런데 이러한 유기화합물에도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로 공통점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공통점에 유기화합물의 공통점의 다양성, 그래 공통점과 다양성을 따로 씁시다. 예. 공통된 특징이 있으면서도 다양하다는 것도 특징이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유기화합물의 공통점과 다양성에 대해서 먼저 총론을 배워볼 텐데요. 바로 생체가 가지고 있는 유기화합물이라는 게 그게요. 그런 거예요. 생물이 합성하고 생물이 만들었다고 보유하고 있는 화합물 이런 특징이 유기화합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유기화합물을 어떤 다른 좀 정의를 내리면 안 될까? 화학적으로는 그래서 가져온 게 뭐였죠? 예, 바로 탄소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죠. CO2, 그지? CO2가 문제가 생겨서 아니 CO2는 유기화합물은 아니지라고 하기 위해서 근간이 탄화수소다. 탄화수소가 백본 골격이다. 예. 골격으로 구성된 것이
탄소 화합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탄화수소란 저렇게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화합물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유기화합물은 바로 이렇게 탄화수소라고 하는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다양하지요. 근데 그러한 다양성은 이 탄소 화합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탄화수소 화합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탄소들끼리 쭉 붙여요. 그걸 우리가